오늘은 7월 13일 서울 붓다스쿨에서 금강경 법회하고 있습니다. 열의실견분 제5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반야관법의 서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반야관의 대표적인 비유들을 함께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라는 건 원래 좀 쉬우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난 시간에 좀 어려웠다는 거예요? 쉬웠다는 거예요? 약간 좀 복잡하죠? 예. 복잡할 때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쉽게 가는 방법이 있고 더 복잡하게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왜냐면 더 정교해지면 그 더 정교한 걸 이해하다 보면 그 전게 쉬워져. 예. 그래서 아마 후자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비유도 한번 볼 건데 일단은 교재 먼저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83페이지. 색시는 상이고 법시는 성이다. 일체의 선악은 모두 색신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법신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색신이 악을 행한다고 법신에서 착한 것이 생기지 않으며 색신이 선을 행한다고 법신이 악한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 범부는 오직 색신을 보고 법신을 보지 못하기에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행하지 못하고 모든 곳에서 평등행을 행하지 못하며 모든 중생을 공경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하나는 색시는 상이고 법시는 성이다로 시작하는 상과 성이 섞이지 않는 이치를 먼저 논하고, 근데 여기 좀 보면은 이상하게 하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색신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갑자기 법신에서 착한 것이 생기지 않으면 이러니까 좀 이상해요. 저는 차라리 색신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법신이 악해지는 것은 아니면 이랬으면 결이 맞아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아마 그런 효과를 노리지 않으셨을까. 뭐지? 이런 느낌을 근데 그냥 이거는 요거 말고 이게 전자칠판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전자칠판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저기다가 선이라고 계속 써요. 그러면 전자칠판에 선의 흔적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안 남아요. 지워버리면 없어져. 그러니까 거기 나타나는 선이다, 악이다라고 하는 건 전자칠판과 전혀 관계가 없죠. 허공과 같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본성이라고 하는 걸 허공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분별해가지고 하는 경험들은 전부 환상이라. 그 환상은 허공 위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랑 똑같은데 그림이 실제한다고 믿으면 그걸 찰떡같이 믿지만 그게 허공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사라지고 나면 흔적도 남지 않는, 허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걸 지금 상과 성으로 나눠서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범부가 뭘 못하는지, 범부가 이제 법신을 알면 뭘 할 줄 아는지, 이걸 그 뒤에 설명을 하는데 지난 시간을 복습하면서 조금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두 가지 논리였죠. 하나는 물질, 비물질. 두 번째는 개념. 그래서 물질과 비물질을 볼 수 있는 것을 육안으로 설명을 하셔서 범부는 육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색신인 물질은 볼 수 있지만 법신은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신을 볼 수 없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거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법신이라고 하는 건 딱 명백하게 이걸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제가 아까 아침에 인터뷰할 때 이걸 딱 봤단 말이에요. 꽃이잖아요. 그럼 꽃이라고는 명백하게 보이죠. 근데 제가 궁금해서 만져봤어. 근데 구분이 안 돼가지고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을까요? 생화냐 조화냐. 이건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얼마나 조화가 정교한데요. 조화가 정교하니까 이거는 구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화의 개념을 알아야 되죠. 생화의 개념도 알아야 되죠.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걸 비춰봐서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눈으로 보는 것과 이해를 가지고 보는 것의 차이인 거예요. 생화냐 조화냐는 개념을 놓고 배워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생도 저건 이해할 수 있죠. 아니 만져가지고 느낌이 조금 플라스틱 같거나 아니 근데 난 이거 만졌는데 플라스틱 같아.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제 개념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생화라는데 저는 조화 같아가지고 딱 만져봤단 말이에요. 근데 플라스틱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개념을 써야 돼요? 향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봐야겠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개념이잖아요. 물질이냐 비물질이냐가 아니라 물질이냐 비물질이냐 육신을 놓고 볼 때는 범부들도 육안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그 범부들 내에서도 개념의 이해력의 차이, 배경 지식의 차이에 따라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없고가 차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는 못 보는 거냐면 법신은 못 본다는 거라. 이 법신은 중생은 그냥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걸 배웠거든요. 대승정종분에서. 대승정종분에서도 배웠고 선현기청분에서도 배웠고 선현기청분을 멋지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뭐라 그러시냐면은 무분별의 세계에 계셨대 선현께서. 선현의식의 특징은 뭐냐면 무분별의 세계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의 세계로 오셔가지고 분별의 마음을 일으켜서 분별의 질문을 합니다. 누굴 위해? 중생을 위해. 어떤 요구를 한 거냐면 무분별로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선현께서 분별에서 일어나서 질문을 하셨다가 선현기청분, 대승정종분은 가장 높은 뜻을, 요게 가장 높은 뜻인데 중생의 언어 분별로 알려줘서 무분별로 이끄는 가르침을 말씀하신 게 대승정종분.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법시는 분별의 세계에 있어요? 무분별의 세계에 있어요? 근데 중생은 어느 세계에 살냐면은 분별의 세계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생이 사는데 중생은 요 안에 있는 개념들은 어떻게 하면 잘 배워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잖아요. 복잡하다 그러셨죠? 더 정교하게 설명하면, 더 복잡하게 설명하면 이 안에 있는 개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분별의 개념을 이해한 거지. 뭐는 못 보냐면 무분별의 법신은 못 본다라는 거예요. 이 무분별의 법신은 언제 볼 수 있냐면 해안이 열릴 때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안이 열릴 때만 이 무분별의 법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생은 뭘 못 본다고 한 거냐면 법신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복잡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걸 상이라고 하는 거고, 불교는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요걸 들었다 놨어.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행위. 그러면 들었다 놨어요. 라고 하는 행위가 여력을 남겨요, 안 남겨요? 이걸 업력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업력은 지금 보이게 남아있어요? 안 보이게 남아있어요? 안 보이죠? 근데 이걸 물질이라 그래요. 이 업력을 물질이라 그래요. 네.
미세한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색법으로 구분을 하기도 해요. 학파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이걸 색법으로 보기도 해요. 독특하지 않아요? 근데 불교만 독특한 건 아니에요. 현대 심리학자들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 만능주의를 설명할 때, 물질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걸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재산,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사람,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명예,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건강,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재색, 식, 명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물질이라고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긍정심리학자들이. 그러니까 그걸 미세한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을 여기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분별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건 그냥 물질을 보는 것과 같이 상으로서 묶어버렸고, 이건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볼 수 없는 것, 이것을 성으로 놓고 지금 보자는 거예요. 자, 요런 법수는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과연 또 이 중국의 이 불교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일이 또 있을까요? 있어요? 그래요. 뭐 그러면은 또 있다고 치죠. 그러면은 중국의 불교 철학을 공부할 때는 이런 단어들을 잘 보셔야 돼. 상성, 상과 성. 둘로 나눌 때는 상으로 이야기하고 성으로 얘기해요. 이건 현상, 이건 본질이에요. 셋으로 구분할 때는 체, 상, 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런 법수들은 한 번씩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상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현상, 드러난 것. 성은 드러나지 않은 것, 본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색시는 상이고 법시는 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본질은 현상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주제로 먼저 얘기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대꾸가 되는데, 두 번째 문단도 읽고서 대꾸를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법신을 보는 자는 곧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할 줄 알고 모든 중생을 널리 공경할 줄 알며 반야 바라밀의 행을 수행하여 널리 모든 중생의 진성은 동일하고 본래 청정하며 더럽게 때가 낀 것이 없어 항아의 모래와 같은 묘용을 구족하고 있음을 믿는다. 자, 범부는 색신을 보는 자입니다. 위에 대꾸가 범부가 아니라 보살은 법신을 보는 자예요. 이렇게 대꾸가 돼 있고요. 범부는 못하는 게 나와 있고요. 보살은 할 줄 아는 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런 대꾸 구조라 원래는 어떻게 나누는 게 문단이 맞냐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고 띄어쓰기를 해야 돼. 원래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고 띄어쓰기를 해야 대꾸 구조가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우리는 띄어쓰기 한 걸로 하죠. 자, 그래가지고 범부는 도대체 뭘 못 보냐? 색신은 보는데 법신은 보지 못하죠. 색신을 보고 법신을 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행하지 못한다. 오늘 6대 비유를 가지고 반야바라밀의 관법을 배울 거 아닙니까? 그 반야바라밀의 관법을 배운 걸 가지고 중생의 본래 성향에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너무 당연하게 집착하는 보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생의 디폴트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행하지 못하는 거니까 첫 번째 조금 나은 사람은 상에 머무는 보시를 하고, 두 번째 조금 안 나은 사람은 상에 머무는 보시도 못하고,
그러니까 선행을 아예 못한다는 거죠. 공덕을 바라면서 선행을 하든 아니면 아예 선행을 못하든 이게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특징, 상을 보는 의식의 특징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신을 보는 자가 나왔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전환이 이루어지냐면 공부가 금강경 공부는 존재론이 있다 그랬어요. 인식론이 있다 그랬어요. 85페이지에 광론 파트인데 이 광론 파트에 보면 육조 해능 스님의 또 다른 유명한 비유를 가져왔어요. 그게 뭐냐면 바람과 깃발의 공안입니다. 학인이 둘이 있었어. 이 두 학인이 싸우는 거라. 뭘 보고 싸우냐면 깃발 보고 싸우는데 깃발이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깃발이 부대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대끼는 저 움직임은 깃발이 움직이는 거냐 바람이 움직이는 거냐 이걸 가지고 둘이 싸우는 거라. 자, 깃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은 바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논하는 걸 존재론이라 그래요. 이걸 논하는 걸 존재론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깃발하고 바람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그 다름을 논하는 건 그 중에서 뭐가 맞는 거냐 이걸 논하는 건 마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색신이 맞냐 법신이 맞냐 이걸 논하는 것과 같은 관점. 그런데 이 존재론에서 육조 해능 스님은 유명한 답변을 말씀하시잖아요. 뭐라 그러시냐면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너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존재론에서 인식론으로 온 거예요. 깃발과 바람의 문제에서 너의 주관의 마음으로 초점을 바꾼 거예요. 이게 인식론이에요. 깃발이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그러면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이 인식론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우리 이거 가지고 레포트 쓰고 논문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시켜요. 답변을 하셔도 돼요. 안 시켜. 안 시킬 테니까 답변하세요. 하실 수 있으시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뭘 아는 거냐면 분별되는 분별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의 개념을 고도화시키는 건 우리가 가능한데 앞에서 성, 본성인 무분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답변이라고 하는 건 말이잖아. 지금 학인들이 지금 깃발이냐 바람이냐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거기다가 무분별의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언어의 세계에 가서 분별의 답변으로 그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방편으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육조 해능 스님의 견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학인들의 수준에 맞게 방편법문을 하신 거라. 그러면 육조 해능 스님이 무분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 금강경에서는 선현 기청분할 때 이 선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공통의 의식 수준이 뭐냐면 무분별을 특징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육조 스님이 무분별을 특징으로 한다면 깃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움직임이라는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사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세 가지 방법으로 수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설명할 때는 존재론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이런 걸 누가 좋아하냐면 과학자들이 그래 좋아해요. 물리학자들이 불교를 좋아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이 파트예요. 존재론으로 설명할 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을 찾아 들어가는 노력을 돌턴 선생님보다 설일체유부에서 더 먼저 했다니까요. 설일체유부는 너무 궁금했어. 물질의 근본이 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극미를 찾는데 목숨을 걸었어.
어떻게 목숨을 걸었냐면 더 좋은 현미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선정수행해가지고 내가 선정 삼매의 신통의 힘으로 확인하겠다. 목숨 걸고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통의 힘을 갈고 닦아서 극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야기가 딴 데로 샜는데 이거 불교의 물리학에 가까워요. 물리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물질의 이치를 추구하는 것. 그런데 이 파트를 과학자들이 그래 좋아하는 거고 이 파트를 심리학자들이 그래 좋아하는 거고. 근데 이 두 가지는 되게 이론적이고 사변적이잖아요. 그래서 뭘 공부해도 복잡해. 그러면 선사들은 뭘 좋아하느냐? 이걸 좋아해요. 그냥 단박에 무분별에 이르는 길은 없느냐? 이걸 묻는 게 선사들의 금강경 수행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수행을 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유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문사, 수 중에 사해를 적극적으로 갈고 닦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때는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면 더 복잡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돼요.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요,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하게 공부하다 보면 앞에 것들이 쉬워져.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존재론이나 인식론에 대한 이론적인 추구를 하는 건.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다 너무 복잡하고 아주 간단하게 하나로 얘기해주면 안 되냐. 내가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게 맨 마지막 제 32분 끝에 사구계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맨 마지막에 응작여시관. 그래서 관법을 얘기하셨잖아요. 관법. 6대 비유로서 관법을 얘기하셨잖아요. 이따가 이 6대 비유 사실은 7대 비유로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마지막에 사구계에는 6대 비유가 있지만 하나를 더 더해서 7대 비유를 할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 배운 거, 허공관. 허공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앞부분에서 이미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비유이기 때문에 허공관을 더해서 금강경의 반야관법은 7대 관법이 있다. 그래서 이 7대 관법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건 직접 철학이 아니라 직관하는 방법, 직접 경험으로 유도하는 수행 방법이 금강경에는 또 존재한다. 이런 부분도 업데이트해서 기록을 해 놓으시고요. 지금 우리가 뭐 했냐면 바람이 흔들리는 건가? 깃발이 흔들리는 건가? 마음이 흔들리는 건가? 이 얘기를 지금 하다가 왜 도대체 아무것도 안 흔들린다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중생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지금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 84페이지에 드디어 금강경의 첫 번째 사구계가 나옵니다.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이거든요. 해석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상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바로 열애를 보게 되느니라. 자, 일단은 여기에서 상이 무엇인지 일체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금강경에서 특별히 말하는 육상에 대해서 먼저 복습을 먼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새기는 방법이 허망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새길지 이걸 또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허망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새길지. 그 다음에 만약 모든 상이 상아님을 보면 바로 열애를 보게 되느니라. 여기에 즉비심형의 원리가 들어있는데 그 즉비심형까지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육상부터 보면 육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금강경 하수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종범 스님 금강경 듣다 보니까 종범 스님께서 금강경을 좀 공부했으면은 아인중수상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약간 좀 공부한 것처럼 보이시려면 사상은 아인중수상,
그러면은 육상이면 아인중수 법 비법상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기억을 하셨을 때, 자, 아상부터 한번 볼까요? 아상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아상, 임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에 대한 수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그냥 가장 단순하게 해석하는 걸 좋아해요. 원어 전 잘 모르니까. 원어에 대한 해석은 금강경에 물들다에 충분히 해놨고, 그거 말고 저는 제가 그냥 새길 때는 아상은 나라고 하는 견해의 총합이에요. 오온이 나다라고 해서 그 내가 어떤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모든 걸 붙여왔잖아요.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나는 이런 거다라는 모든 상대를 붙여왔죠. 개념을. 그걸 아상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아상을 분해해 보니까 여러 가지 개념의 다발로 묶여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유의미한 세 개의 다발이 있더라. 우리를 특히 방해하는. 그게 뭐냐면 임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차례로 뭐냐면 임상은 나는 인간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인간이세요? 동물이세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동물입니다 그러면, 인간 아니고 동물입니다 그러면, 그럼 기분이 좀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나쁘겠죠? 이게 뭐냐면 인종,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집착이에요. 인간은 특별하다는. 인간은 특별하다는. 그래서 사람이 옆에서 다치는 걸 보면 깜짝 놀라는데 모기는 탁 죽여요. 근데 옆에서 막 사람 죽는 거 보면 눈물이 나잖아. 근데 모기 죽는 거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특별하니까. 종에 대한 우월감, 종에 대한 특별함, 이런 게 인간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냥 우리 단어 그대로 새기자는 거예요. 인상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라는 상이니까 나는 여러 동물들 중에서 특별한 존재, 육도윤회의 카테고리에 있는 존재 중에 특별한 존재. 그래서 인간들은 꼭 뭐라 그러냐면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기회는 어디에 있다? 인간에 있다. 천상도 아니고 인간에 있다. 근데 약간 그 이유를 들어놓은 걸 보면 약간 좀 억지스러운 것도 있어요. 사람이 자신의 출신 또는 태어난 가정 환경을 놓고 금수저다, 흙수저다 이런 말이 있죠. 굳이 비유하자면 인간들 중에서도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이들은 천상에 가깝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천상에 가깝게 태어난 좋은 환경의 사람들은 다 공부하기 안 좋나요? 아니면 오히려 공부하기 더 좋나요? 오히려 공부하기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인간보다 천상이 안 좋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것도 인상이라. 인간이 특별하다고 말하고 싶으니까 인간의 장점은 돋보이게 하고 인간 환경의 장점은 돋보이게 하고 천상은 자꾸 깎아내리고, 이게 인간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임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임상. 그럼 중생상은 뭐예요? 요번에는 반대요. 반대. 인간, 나는 임상이다. 이거는 나는 아주 저희 만물의 영장이고 아주 특별한 존재다. 이런 생각이 임상 아닙니까? 중생상은 뭐 했다 하면 나는 못하겠다는 생각. 수행을 하러 가요. 우리 은사 스님이 정기적으로 티베트를 가신다대. 우리 사형이 따라갔다 왔어요. 무슨 마하부드라 관정법회인가 뭔가를 하러 갔다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갔다 오셔가지고 저한테 절대 따라가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꼭 이거 편집해 주세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3일인가를 쉬지 않고 법회를 하더래요. 3일인가를. 우리 한 2시간만 법회 그냥 넘어가도 기가 넘어가는데
3일인가를 쉬지 않고 법회를 하더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렇게 뭔가 열심히 뭔가 수준 높게 법회를 하고 있는 그 장소에도 자기가 보니까 자기한테 와가지고 티베트 스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위대한 마하무드라 수행은 림포체들이나 아니면 툴쿠들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중생은 하는 거 아니다. 거기에 동참하고 있던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스님들이 있대요. 이게 무슨 상? 중생상. 이거를 교육학에서는 마인드셋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정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것, 아주 낮은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것,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걸 중생상에 얽매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수자상은 뭐냐면요, 시간이 남아있다는 생각이에요. 나는 수명이 이만큼 남아있다. 제가 그래서 종종 물어보잖아요. 언제까지 사실 거냐고. 그러면은 쿨떡같이 대부분 80 이상은 산다 그래요. 그걸 뭘 믿고, 평균 나이가 80세다, 평균 나이가 100세가 된다, 평균 나이가 120세가 된다, 그걸 어떻게 믿고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 생각이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키냐면 시간이 남았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시간이 남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게을러져요. 미루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수자상은 지금 치열하게 정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 수자상. 자, 그 다음에 법상과 비법상입니다. 법상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해석을. 하나는 이 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놓고 볼 때는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를 가지고 법상, 비법상이라고 하는 거고, 이 법을 존재, 만물로 해석할 때는 이 만물의 존재가 실제하느냐 실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관점, 이것도 법상, 비법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육조해능 스님은 전자를 선호하세요. 이것이 진리다, 이것은 사도다, 이것은 옳은 가르침이다, 이것은 그른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걸 법상, 비법상 이렇게 구분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렇게 일체상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일체상 그랬을 때 특별히 떠오르는 게 없으면 지금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일단 관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일체상 대신에 사상이 기억나면 아상, 임상, 중생상, 수자상. 그게 아니라 육상 다 기억할 수 있으면 법상과 비법상까지. 거기에 열의 실견분에서는 신상 얘기했으니까 신상까지. 이런 모든 상들이 허망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새기실 거예요? 허망하다. 허망하다. 느낌이 어때요? 허망이라고 하는 건, 허는 우리 비어있다라고 직역할 수 있지만 바로 앞에서 무슨 관을 배웠냐면 허공관을 배웠잖아요. 허공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망이 들어갔네요. 허공과 같은 데에 뭐가 있대요? 망이 있잖아요. 망. 망이라고 하는 건 거짓되다, 망령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거짓되고 망령된 무엇인가가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잖아요. 허무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허공과 같은데 거기에 망령된 방식, 잘못된 방식으로, 실상이 아닌 방식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냐면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어울리냐면 첫 번째는 허공관, 그 다음에 망을 이제 6대 비유에서는 환상으로 보는 여환관. 여환관이 어울려요. 그래서 허망을 어떻게 새길 거냐면 허공과 같은 곳에 있는 환상과 같다. 허공에 있는 환상과 같다. 이렇게 새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맨 마지막에
부처님 금강경 법문을 쭉 얘기하시고 32분까지 얘기하신 다음에 마지막 개송으로 정지할 때 응작여시관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비유를 왜 6개나 얘기하셨어? 하나만 얘기하면은 얼마나 단순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존재론도 복잡하다, 인식론도 복잡하다. 그러니까 나는 사유 말고 직관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래서 관법을 알려줬는데 그 관법이 6개면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왜 6가지를 알려주셨냐면 이 6가지 중에 마음의 개합이 되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예전 같으면 여몽관. 자, 지금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고 계시나요? 꿈을 꾸고 계신가요? 이 비유가 여몽관이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유의법은 경험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경험은 뭐냐면 꿈이라. 이게 이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반야바라밀로 이끄는 관법이에요. 그런데 이 여몽관이 잠과 꿈의 명상 하기 전이라면 마음의 개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배워놓고 보니까 다양한 관점으로 배워놓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면이 있으니까 개합이 되잖아요. 근데 당장 봐보세요. 여로관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슬과 같아요. 자, 우리는 지금 경험하는 이게 이슬과 같아요. 뭔 얘기야? 마음의 개합이 돼요? 안 되잖아요. 마음의 개합이 될지 안 될지 뭐가 될지 모르니까 6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요 허망을 새길 때 뭐를 추천하는 거냐면 여환관을 추천을 하는 겁니다. 모든 상을 환상으로 보라. 모든 상을 환상으로 보라. 그러면 상이 있는 모든 것은 허공에 뜬 환상과 같으니 이런 환상과 같은 것을 모든 상이 상하님으로 보면 바로 열애를 보게 된다. 이제 이 부분에서 왜 허공과 환상을 구분했는지를 보면 첫 번째는 허망이라 그랬으니까 허는 허공으로 보고 망은 환상으로 본다면 이 두 가지가 허공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환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환상이라고 하는 존재와 허공이라고 하는 존재는 뭔 차이냐면 환상은 자기가 마음에 보는 상분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허공이라고 하는 건 이 상분이 비춰지는 원본을 얘기해요. 원본. 그래서 예를 들면 꽃이 있겠네요. 꽃이라고 하는 원본이 있어요. 근데 그 원본을 우리가 인식할 때는 꽃 다시 라고 하는 상본을 본단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라고요? 그러면은 눈 감아 보세요. 이 지금 봤던 꽃 떠올려 보세요. 꽃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어요. 그러면은 지금 눈 떠 보세요. 자기가 본 마음속의 꽃과 이 꽃이 같은지 다른지. 그러면 우리는 이 꽃을 본 거예요? 개념을 본 거예요? 그 중에서도 기억을 바탕으로 한 개념을 봤죠. 생각해 보세요. 잠깐 제가 이렇게 가릴게요. 자, 꽃 봤다 그러셨죠? 자, 무슨 꽃이었어요? 무슨 색깔? 보지 마시고, 예. 아니, 봤다며요. 아니, 보셨다며, 이 꽃 봤다며요. 근데 사실은 떠오른 꽃이 정말 노란색하고 요 색깔 무슨 색깔인지도 모르겠네, 이거. 이거 파란색도 아니고 약간 보라도 섞여 있고 좀 그런데 남보라색? 지금 이 색깔 꽃 정말 떠올리셨어요? 아니면 그냥 꽃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떠올리셨어요? 우리는 전부 이런 식으로 인식해요. 상분이라고 하는 건 원본과 달라. 정말로 관찰력이 좋은 사람들,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그 대상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본대요. 그래 놓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 그리는 기술을 똑같이 배워서 흉내내는 사람들의 작품과 다른 느낌을 만드는 거예요. 99%는 비슷한데 1%의 뭔가가 다른 거라. 그 뭔가가 다른 걸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원본에 가깝게 관찰하느냐? 라고 하는 이것이 그 다름을 만들어내는 건데, 분명한 건 자기가 보는 꽃은 원본과는 다르다. 이걸 즉비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꽃을 못 보고 뭘 본다 그랬냐면 상분을 본다 그랬는데, 그래서 다르니까 환상을 본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환상은 모든 상이 상 아님으로 보면, 이게 1번. 그게 뭐냐면 즉비로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곧바로 열애를 보게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열애를 본다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열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꽃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여실지라고 하는 지혜인데, 이 여실지도 부처님 지혜 정신의 특징이에요. 이 환상이 이 마음에 생긴 내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 꽃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러면 진짜 있는 그대로의 꽃을 보는 길이 열린다 라고 해서 즉비와 심형의 논리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복잡하지만 첫 번째는 어떻게 보라는 거냐면 여환관이라니까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뭔 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그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맞나요? 아니 봐보세요. 꽃으로 할 땐 됐는데 꽃이 아니라 개념으로 가니까 이번에는 그 개념이 아상인상,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또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일치하지 않는다니까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광대하고 입체적인 정보들 중에 그 일부를 내가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지식과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본질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걸 알아야 더 관찰해서 있는 그대로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진리를 추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진실이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있는 그대로의 원본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래야만 뭘 할 수 있냐면 업데이트하기 위해 관찰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10,000번 보면 그림을 더 잘 그린다잖아요. 우리 후불탱화 가지고 초파일 날 퍼즐 대회 한다고 퍼즐을 맞췄어요. 처음에 원래 그걸로 후불탱화 이 불사하신 분들 선물을 보낸다고 제가 1000피스를 맞히자 그랬더니 다들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맞추냐고. 보내고서 사람들이 불평한다고 1000피스는 안 된대요. 그래서 500피스하고 300피스 샘플을 해가지고 직접 먼저 맞춰봤어. 왜냐면은 우리가 못 맞추면 대회 때 대회 망치니까 어떻게 하면 2시간 안에 1시간 안에 맞출 수 있나 실험을 해보느냐고 맞춰봤어요. 500피스를 맞췄는데 6명에서 달려들어서 2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2시간이 딱 끝나고 그리고 나서 좌선하러 갔는데 마음에 리미터가 뜨는 거라. 아니 그 조각에 그 저의 물결, 요 물결 그려져 있는 옷 결 있잖아요. 이게 눈앞에 보여요. 자꾸 아른아른 자꾸 보여. 자 봐보세요. 그렇게 눈 감고 마음에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안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그것을 더 정교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계속 새롭게 관찰해야 돼요. 그걸 심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자꾸 허무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허무가 아니라 허공이라니까. 그리고 허망이고. 여기서 허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잘못된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걸 알고 실답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자꾸 이 과정을 생략하면 안 돼요. 허망하다라고 말하는 걸 즉비라고 하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뭘 하는 거냐면 실다움을 찾아가는 심영을 하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본론이에요. 본론. 생각해 보세요. 이제 6대 비유 이야기할 건데 6대 비유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허공관이 있었죠. 예, 허공관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동쪽 하늘을 보라 이런 구절부터 허공을 바라보고 허공처럼 보고 이 두 가지가 결이 조금 다른 수행 방법이에요. 허공을 보는 수행 방법도 있고요. 허공처럼 보는 수행 방법도 있어요. 이게 허공관. 이거는 만물에 적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허공관이 마음에 들면.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여몽관인데 지금 우리는 7월 13일 낮 4시를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꿈을 꾸고 있나요? 이게 여몽관이에요. 지금 우린 꿈을 꾸고 있다니까요. 무슨 꿈이냐면 낮의 꿈. 낮의 꿈을 꾸고 있어요. 꿈은 밤의 꿈이 있고 낮의 꿈이 있고 죽음의 꿈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낮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을 꿈으로 보는 것을 여몽관이라고 합니다. 여환관은 모든 드러난 현상을 놓고 보는 거예요. 현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는 경험들, 시각 경험들을 전부 의미하거든요. 이 시각 경험들은 환상이다라고 보는 건데 환상이라고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해하시려면 상분을 보기 때문에 상분을 보고 있는 모든 경험은 환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환관. 여포관은 물거품. 물거품. 그러면 물거품이 영어로 버블이 돼요? 버블이 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좋은 때가 있는데 이거는 버블이 꼈다. 거품 같은 이 뭔가 거품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 이걸 쓰면 좋겠냐면 좋고 싫은 감정이 있을 때 그 좋고 싫은 감정과 경험들이 거품과 같다라고 하는 걸 알면 좋겠어요. 왜냐면 금방 꺼지거든요. 제가 사실은 의도적으로 용법까지 좀 지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영관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분의 다른 면이라 여환관은 환상임을 받죠. 근데 여영관은 그 환상이 혼자 나온 게 아니라 그럼에도 원본의 의지에서 비춰지는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허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원본을 바탕으로 그림자가 진 겁니다. 여영관. 여로관은 이슬 같다. 아침 이슬 같다. 이건 좀 무슨 느낌이에요? 아침 이슬은 어때요? 금방 끝나는 것도 있고 아름답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쁨과 아름다움이 금세 사라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의 삶 속에서 비춰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쁨과 아름다움에 엄청 집착을 하는데 그건 이슬 같은 거라. 여로관. 여전관은 번갯불인데 번갯불의 특징이 뭐예요? 번쩍하고 사라지잖아요. 지금 이 순간 이 경험은 반짝하고 사라지니까 지금 이 순간에 전념해야 된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때 여전관을 썼으면 좋겠어요. 용도도 제가 정해드렸습니다.
용도를 정해드렸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뭘 해볼 거냐면 이걸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32분에 있는 맨 마지막 개송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문법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1분부터 5분까지 배우고 내지 32분을 다 배운 거잖아요. 내지 해서 맨 마지막 개송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금강경을 다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종강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만큼 중요한 얘기, 맨 마지막 얘기를 섞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반야관의 시작과 끝 아닙니까 지금. 제가 어제 설명을 한번 했는데 진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진언은 의미가 뭐냐면 총지라. 이제 진언불교 하시는 분들은 아주 거창하게 설명을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84,000 경전을 전부 지니고 있다 그래서 총지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도구가 원래 초기불교부터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방법을 보면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세 번 말씀하시는 내용에 산문이 쭉 있고 그 다음 뭘 하냐면 개송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개송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앞에 있는 내용의 총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래 개송이 하던 역할을 이 총지가 가져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개송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라면 우리 오늘 사국의 4개를 다 배웠잖아요. 그러면 사국의 4개의 금강경의 전체 핵심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제32 응화비진분에 있는 사국에. 근데 그 사국에는 하필이면 뭐냐면 관법이라.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우리 지금 열의실견분 배워보니까 반야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진짜 중요한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복잡해져. 넓게 알면 넓게 할수록 계속 헷갈려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논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논리는 쉬운데 자아의 저항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도처의 자아가 함정을 깔아. 그래서 교란을 시켜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논리는 되게 쉬운데. 반야에 대한 반야바라밀 철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설명하는데 31분까지 갔는데도 배우시는 분들이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그러면 이거 진짜 나 이해도 잘 못하겠고 점점 어렵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수행합니까? 라는 걸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관법이고 그 다음에 이 관법은 뭘 담고 있는 거냐면 앞에 있는 모든 이론에 대한 이 실습법이기도 하지만 총지로서의 반야의 핵심을 담고 있는 실습법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관법. 자, 요걸 왜 얘기를 했냐면 수행 방법이 대승불교는 독특하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초기불교에서는 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초기불교에서는 마음 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초기불교에서는 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개, 정, 해, 사막을 한다고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초기불교에서 마음 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정과 해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과 해라고 하는 이 수행이 마음 수행, 초기불교의 마음 수행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먼저 무슨 수행을 하냐면 선정. 그 다음에 지혜 수행을 하죠. 이거를 육조 해능 스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일단 마음이 고요해져야 된다 그랬고요. 그 고요한 마음의 자리를 불성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언어가 지금 조금 중의적인 것 같아요. 불성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고요한 마음을 자기가 불성이 있어. 그래서 그 불성으로 이 고요한 마음을 본다 이 의미가 아니라 이 고요한 마음이 불성이다 라고 바라봐야 된다. 육조현흥 스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는 먼저 마음을 고요하게 해요. 그리고서 뭘 하냐면 관찰을 해. 그런데 대승불교는 지금 이렇게 아주 독특한 관법을 쓰는 거예요. 각자 자신의 철학마다. 실습 방법을 특정 주제로 묻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약간 인지적인 유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인지를 유도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유도시키냐면 자, 이게 지금 물질이죠. 이거는 뭘로 보는 게 좋겠어요? 이거는 꿈처럼 보긴 좀 그렇죠. 이건 뭘로 보는 게 낫겠어요? 환상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그쵸? 그럼 제가 지금 인지적인 유도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관찰하라 그래요? 아니면 인지적인 유도를 하면서 관찰하라 그래요? 이게 대승불교의 특징이에요. 대승불교 관법의 특징. 그래서 대승불교의 관법은 경전마다 삼매가 다 이름이 달라. 금강삼매, 법화삼매, 화엄삼매, 해인삼매, 온갖 삼매가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수식어가 뭐냐면 인지적인 유도의 주제인 거라. 그러니까 금강경에는 사실은 관법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꼬집어가지고 이름을 붙일 수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그냥 반야관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 맞냐면 비유가 지금 맨 뒤에 나오는 것만 해도 6가지지 거기다가 허공관 얘기하셨지. 그럼 7가지 아니에요. 그 중에서 뭘 대표로 수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관법 앞에다가 그냥 요 반야에 대한 비유다라고 하는 상위 범주를 이름 붙여서 반야관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반야관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인지적인 유도를 어떻게 하냐면 반야바라밀을 불러일으켜서 반야바라밀로 바라보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해시킨 다음에 그걸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시각, 그 관점을 계속 반복해서 갈고 닦게 만드는 게 대승불교 관법 수행의 특징이라. 자, 이제 선택을 해볼게요. 우리가 열이실견분을 배웠지만 열이실견분은 반야바라밀의 시작, 즉비시명 배웠단 말이에요. 즉비시명, 상분 다 나는 너무 어려워. 그러면 관법 하나는 정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허공관을 하실래요? 여몽관을 하실래요? 여환관을 하실래요? 그 중에서 뭐 하실 거예요? 그거 하나로 자신의 관법을 통합하는 겁니다. 그걸 정하셔야 돼요. 그걸 정해야 금강경이 철학이 아니라 실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다가 정렬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7가지 비유가 나왔지만 이 모든 비유들은 반야의 비유라. 그래서 하나 정하고 나잖아요. 그 중에서 나는 이걸 정했고 다른 사람을 이건 정했어요. 그러면 이 프레임을 가지고 나머지 금강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그 프레임을 정하자는 거예요. 아니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봐보세요. 우리 초전법륜경 배우니까 우리가 팔정도 중에 정견을 가지고 있대요? 안 가지고 있대요? 예, 가지고 있는데 눈을 못 뜬 게 아니라 눈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면 눈이 초전법륜경을 잘 배워서 생기긴 생겼어도 지금 시야의 시력이 좋은 거예요? 흐릿한 거예요? 그럼 일단 안경을 씌워드려야 돼. 그래서 프레임을 짜가지고 안경을 딱 씌워드리는 거라. 그걸 기준으로 먼저 반야바라밀을 연습하시라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자 봐보세요. 꿈과 같다 또는 꿈이다라고 하는 여몽관을 연습했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꿈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꿈이라고 또 집착을 하네? 그래서 막 싸워.
막 뭐라고 싸우냐면 이거 꿈이야. 부작용도 생겨요. 무슨 부작용이 생기냐면 꿈이니까 마음대로 행동해. 유연하게 행동하라 했더니 너무 풀어져 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법상이 만들어내는 부작용들이거든요. 이런 부작용이 생길 때 어차피 그 프레임 다시 벗겨드릴 거예요. 아니다, 꿈 아니다. 꿈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있다 그랬다가 없다 그랬다가, 있다는 프레임을 씌웠다가 없다는 프레임을 씌웠다가, 이걸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 금강경을 비롯한 대승불교 관법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볼 것인가. 자, 오늘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한 부분은 이론적인 면에서는 반야바라밀의 특징을 가지고 봤더니, 반야바라밀의 눈으로 봤더니 모든 경험은 실제래요, 환상이래요? 우리 근거도 좀 배웠어요. 그냥 환상이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우리는 상분을 인식하니까 이 상분은 원본하고 다르다. 그래서 실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환상이다. 자, 이 정도만 설명해도 이론적으로는 충분하죠.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금강경 끝에 마지막 총지에 해당되는 개성을 봤더니 흥미로운 건 반야바라밀 이론을 바탕으로 실습과제인 관법을 제시하셨어요. 자, 그 중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일체유의법을 꿈으로 보시겠어요? 환상으로 보시겠어요? 아니면 허공으로 보시겠어요? 뭐가 자기 자신의 마음에 가장 개합할까요? 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꿈으로 볼 거예요. 저는 꿈으로 볼 거예요. 네. 저는 꿈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금강경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비유의 관법 중 자신이 갈고 닦을 관법 하나는 정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야간의 반야 수행의 시작과 끝은 이론과 실습 파트를 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오늘 수업 내용을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자신의 경험의 실체를 꿰뚫어 보시기 위해 이론적으로도 정교하게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관법 수행도 진짜 소처럼 우직하게 좀 해보세요. 도로 없는 곳에 지금 2차선 도로 내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돈도 많이 들고요. 에너지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들고요. 시간 그냥 지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진짜 열심히 해야 도로가 나는 거예요. 그 정도 노력은 들여야 그 해당되는 관법의 생각 길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 넓히는 수행을 해야 돼요. 4차선, 6차선, 8차선. 그래서 내 모든 생각길이 나머지 기존의 다른 길들이 이 관법 하나로 통합될 수 있게. 이 도로가 제일 커지면 이게 고속도로가 되고 나머지가 다 이쪽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관법 수행을 잘한 거예요. 소처럼 우직하게 단순한 이치의 관법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꿈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관법까지 정하셨으니 저는 이제 6조 9결 전부를 다 한 것과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신희유분과 무등무설분 둘 다 아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읽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